자, 이제 디아페빈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김용민을 신뢰하기 때문에 제품이 좋으리라 생각하고 구매했는데 구매 후기를 제가 지금 읽고 있습니다. 디아페빈은 정말 기대 이상입니다. 여러 클렌저를 사용해 봤는데 하루 사용하고 피부 변화가 보이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올인원 클렌저로 피부 관리와 간편함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어서 아주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도 피부 변화가 눈에 보입니다. 신기, 사람들이 재구매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인생템이 될 듯 싶습니다. 네, 저도 환절기만 되면 이 몸에 습진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아서 그랬는데 요걸로 씻고 나면 싹 사라져요. 마요 오일이 있어서 그래요. 마요 오일? 예, 마요 오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몸을 딱 보습을 딱 이렇게 지켜주니까 이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피부가. 트러블이. 그다음에 이제 약간 트러블이 있는 사람들은 네. 어성초가 이렇게 좋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어성초 삶은 물을 가지고 이렇게 좀 목욕을 하라든지 세수를 하라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어성초 해서 얼려가 어성초도 들어가 있어요. 네, 어성초도. 그러니까 마요 오일에 어성초까지. 야. 그래요. 그러니까 두분 보시기 전에 광고 공부하고 오시는데. 트러블을 없애준다는 점에서 부부가 같이 목욕하시면서 이 디아페빈으로 아니 부부끼리 왜 그거 못합니까? 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 20년 살아봐요. 10년 살면 아니니까. 자, 여러분 디아페빈으로 해결됩니다. 정제된 유황을 원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유황의 효과로 피부 세정 그리고 건성 피부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산 마유 오일을 이용해서 보습 효과 정말 뛰어납니다. 그리고 또한 피부 건강에 이로운 성분들이 포함된 장용진 부장 말씀하신 대로 어성초를 원료로 사용합니다. 단순 천연 재료가 아닌 발효 숙성, 6주 동안 발효 숙성시킨 한방 재료를 사용해서 피부에 좋습니다. 건조한 날씨, 요즘 같은 환절기에 특히 좋습니다. 피부 트러블로 고통받으시는 분들, 날 추워지면 가려움이 심해지는 분들 있어요. 실제로. 제가 그런 경우인 것 같습니다. 예, 날 추워지면 가려움이 심해지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디아페빈을 김용민닷컴에서 가장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하나죠? 네. 하나죠? 한 개. 요거 세 개가 한 세트입니다. 이 세 개가 한 세트인데 이게 2만 원. 자, 그런데 포장을 제거한 채 받으시겠다. 그러면은 요렇게 받는 1,000원이 거예요. 쌉니다. 예, 이렇게 해서 세 개.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일어나요. 뭐 굳이 그렇죠. 뭐 이거 굳이 뭐 필요 없어요. 그 뒷면에다 무슨 그림 그릴 것도 아니고 그냥 요 포장을 괜히 다 제거한 재활용 채 쓰레기가 많아지고 그렇죠. 이렇게 오면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요 안에 그 비누만 3개 그거는 19,000원, 네. 1,000원 싸게 해드립니다. 재구매하시는 분들께는 포장 제거된 실속형 옵션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니 이걸로 무슨 뭐 비누곽으로 쓸 것도 아니고 네. 그렇죠. 그냥 버릴 네. 건데 기왕이면 포장 제거하는 그래서 19,000원, 1,000원 더 싼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디아페빈이었습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디아페빈 한번 머리 좀 한번 감아봅시다. 그때 감은 거 너무 좋았잖아요. 머리 한번 정말. 감아봅시다. 네. 이거는 머리 준비돼 감아도 있어요. 되고 이거 그냥 올인원이에요, 올인원. 하나로 모든 게 끝나. 와. 그렇지. 네. 김태현 기자가 한번 씻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그 샴푸의 네. 기능도 맞아, 있고 맞아. 또 이제 뭐 바디 클렌저 샴푸의 기능도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두환 씨가 아주 디아페빈을 애용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네. 전두환 씨는 모발 피부 다 고민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모발. 예, 농담이고요. 예. 자, 여러분 디아페빈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김경수 지사 네. 내일. 근데 방송이 올라가는 시점 지금 라이브로 보고 계시지만은 올리는 시점에는 이미 다 결론이 났을 거란 네. 말이죠. 어떻게 뭐 고민할 것도 없이 네. 손쉽게 판결을 예측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판결을 참 예측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렇게 아, 예전에 우리 이재명 지사 판결도 예측했잖아요. 그게 진짜 어려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판결은 진짜 어려웠고요. 근데 그 사실 그에 비하면은 김경수 지사 판결은 네. 대단히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클리어해졌어요. 그쵸. 당장 닭갈비 건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이 주장했던 타임라인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나중에 자기들이 수습안이라고 막 이런저런 말을 갖다 붙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특검이 올해 지금 스스로 자기 뭐 안 하느니만 못한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무죄가 나오는 것이 거의 기정사실처럼 보이긴 합니다. 근데 재판이라는 것이 마지막 뚜껑 열 때까지는 네, 모르는 맞아요. 것이긴 하죠. 다만 이게 뭐냐면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뭐냐면은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기도 하지만 이게 뇌물의 시도라는 우리 뭘 해주면 내가 뭘 해줄게 이렇게 일종의 뇌물로 볼 수도 있는 그 부분을 그쪽 부분이 혹시 좀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있어요. 혐의 보니까 이걸 뇌물 비슷하게 이렇게 써놓은 부분이 있던데 그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저 오사카 총영사 보내주고 네. 그 자리 준 거. 예. 근데 그거는 실행에 옮겨지지는 않았지만 시도를 했다고 볼 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해요. 많은 분들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닭갈비 그 건은 규명됐기 때문에 네. 그건 뭐 더 이상 문제될 건 없지만은 이 오사카 총영사 자리 준 거. 그 부분은 아니, 센다이. 센다이. 오사카를 제안했고 오사카를 제안했는데 네, 이게 센다이. 씹히고 센다이가 되니까 네. 그 김동원이가 열받아가지고. 네. 예. 근데 이거를 이제 이 공모가 있었다는 일정한 대가 관계가 성립해야 되는데 닭갈비 부분이 무너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가 관계가 성립이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보면은 무죄가 나오는 게 맞는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외형을 갖추면은 그 부분은 또 외형은 또 어떻게 갖출 수 있어 보여서 그 부분이 그래서 걱정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어쨌든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이재명 지사 판결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것이 뭐 항소심이나 대법원 판결 예측하기 어렵다는 게 아니라 1심. 1심 나오기 직전에는 그러니까 지금처럼 나누셔가지고 나눠서 아 이거는 직권남용 이 부분은 조금 문제가 걱정되는 뭐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는 오히려 그때보다는 훨씬 쉽다. 아, 그거는 그렇지. 그때보다 훨씬 쉽다. 왜냐하면 이 센다이 총영사 뭐 서로 간에 뭐 제안을 했다거나 이렇게 됐더라도 이 부분은 일단 김동원 일당이랑 이 드루킹 일당이랑 어떤 공모 관계 자체가 그러니까. 성립할 수가 없고 서로 어떤 교류를 하고 뭔가 대화를 나누고 이런 거 입증을 한 개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그걸 고개를 끄덕였다는 것도 뭘 봤어야 끄덕일 거 아니에요. 근데 봤다는 것도 입증도 못 해. 그런 상황이어서 이것에 대해서 전혀 처음에 서로 간의 공범이라는 공모 최소한의 교감, 의견 교류 이 자체를 검찰이 입증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오히려 쉽게 무너질 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업무상 장애 발생하는 그거는 일단 너무나 수사 보고서가 허위 내용이었고 그렇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법원을 속이려고 하다니 감히 그리고 그러니까. 법원이 직접 증인을 불렀어요. 그러니까요. 원래 그건 그냥 넘어가는 거거든요. 수사 보고서가 편철이 돼 있으면 이거는 믿고 넘어가는 것도 법원인데 이거를 불렀다고 생각한 거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네. 그 통찰력이. 정말 신의 한 수가 된 거지 그게. 네. 예. 그리고 재판부가 바뀐 다음에 불렀거든요. 그래서 재판부가 바뀌기 전에 한 번 정리해놨던 것에 이미 시연은 봤다라고 이제 정리가 됐고, 근데 새로운 증거 관계에서 뒤집히지 않는 한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새로운 증거를 네, 찾아낸 뒤집혔죠. 거죠. 예. 뒤집을 수도 있는 증거를 찾아냈다고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게 증인으로 불러야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온다라고 재판부도 고민을 해봤던 것 같아요. 정말 이게 맞는지에 대해서 짚어가려면. 왜냐하면 소재 변호사님이 판결문도 검토해보셨겠지만 1심 판결문 검토해보셨겠지만 그게 굉장히 되게 판결문 자체가 미비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똑같이 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새로운 증거를 내야 될 텐데 증거가 재판부 변경 전과 후로 봤을 때 새로운 증거가 나와야 되는데 라고 해서 그 부분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마음 편하게 이거는 무죄로 가겠습니다. 김 지사 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1심 때는 특검팀이 억지 주장으로 망신주기를 한다는 생각에 다소 방심했으나 항소심에서는 최선을 다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합리적 결론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는데 1심 판결이 굉장히 모호성이 있는 판결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없이 어떻게 보인다 판결이라고도 하던데 그거 누가 세봤나 봐요. 81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 지사가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 한나라당 댓글 기기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까지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어떤 정황들을 이제 보인다로 이제 끼워 맞춰간 측면이 있었어요.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제 저는 세 가지 어떤 중요한 주목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는데 첫 번째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닭갈비 영수증 이거고요. 두 번째가 무건시연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드루킹 김 씨가 김경수한테 보여줬다고 하는 킹크랩 16분짜리 시연 동영상이 이제 재판부에서 재현이 됐잖아요. 근데 특검 주장은 드루킹이 이걸 시연하면서 아무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막상 재판부에서 시연을 하면서는 킹크랩 동작이 너무 복잡해서 관련 동작에 대해서 재판부에 계속 상세히 설명을 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판사님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김경수 지사한테는 아무 설명 없이 시연한 게 맞냐 이렇게 묻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해가 안 가죠. 그 어려운 동작을 그냥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다가 그냥 고개만 끄겨 들어갔다는 게 사실 상식적으로 납득이 그렇죠. 음.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세 번째가 역작업 역댓글에 대한 건데 이것도 이제 항소심에서 처음 나온 그런 그렇죠. 쟁점이에요. 예. 그래서 특검이 이제 범죄 일람표로 제시한 댓글
중에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공격하는 작업이 36%에 달한다고 이제 변호인은 네, 분석을 했어요. 역작업, 그러면은 예. 네, 그런 역작업을 김 지사가 공모해서 지시했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 킹크랩 같은 경우는 김 씨의 독단에 의해서 운영됐다고 볼 만한 그런 어떤 새로운 사정들이 항소심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검찰이 제시한 어떤 타임라인이 거의 이제 미궁에 빠졌다라고 그러니까 보이죠. 저도 그 판결문을 보니까 참 보이더라고요. 예. 네. 보이더라고요. 네. 그쵸, 예, 81회나 보이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김태현 기자가 그렇게 기사를 보인다 썼으면 얘 나한테 한 대 맞았을 거야. 뭐가 보이냐 맨날 이렇게. 사실 그, 궁예죠, 궁예. 그 1심 판결을 했던 판사님도 그때 엄청나게 그래서 회자됐잖아요. 아니 컴퓨터 등 업무 장애 이거로 인해서 실형을 가는 네. 경우가 있냐. 이게 실형을 받을 사건이냐에 대해서 일단은 그랬고 그 판결문 네. 공개된 네. 다음에도 이게 판결문이냐 이게 뭐냐. 아니 그러니까 라고. 기사도 그렇게 보인다라고 쓰면 한 대 맞을 그쵸, 거예요. 두 번이나. 그리고 나왔던 그 경공모 증인들이 자기들끼리라는 말도 맞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 부분. 오히려 그 다른 부분 때문에 사람들끼리 모순이 많았죠. 네, 모순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합리적 의심을 가져야 되는데 가지 않았다는 게 더 이상한 네. 거죠.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은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보이죠. 네. 그리고 그 메모도 나왔는데 네. 그런 부분도 이제 배척되고 그러니까는 김경수 지사한테 나왔던 유리한 증거는 모두 배척이 됐어요. 간단하게 배척되고 믿을 수 없고 쳐내고 그리고 각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는데도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딱딱딱 추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배척해요. 그러니까 1심 되게 쉽게 판결문 썼죠. 판결을 하신 판사님이 약간 선입견을 가지고 계셨던 것으로 보이지요. 보여요. 2심은 안 그럴 걸로 보입니다. 네. 네. 근데 이제 내일 선고가 될 텐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상고까지는 당연히 갈 거잖아요. 상고로 갈 어떤 거거든요. 결과가 네. 나오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또 지켜봐야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1심과는 달리 2심에서는 상황이 많이 네. 진척됐기 때문에 2심 판사들도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1심 재판에서도 사실은 저는 이런 증거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기사로 안 다뤄지고 기자들이 그 당시에도 김경수 지사 쪽 변호인이 항상 했던 말이 제발 검찰 측 주장만 듣고 나가지 말고 변호인 측의 반대 신문 좀 들어봐라. 그렇게 했으면 아마 지금 결과가 많이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도 아쉬움도 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부터 보면은 이제 기자들이 계속해서 이제 검찰 특검들의 말만 듣고 그대로 기사를 쓰는 버릇이 있었고요. 이게 이제 고질병인 것 같아요, 이제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때는 그렇게 하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안 쓴 부분이 있는데 하고 약간 좀 찜찜해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찜찜해하는 느낌조차도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이제는 정말 이게 언론 이래서 되나? 아니, 걱정스러움이 이제 먼저 앞서요. 그 재판을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은 이제 저는 굉장히 불만인 게 뭐냐면 한 언론사에서 기사를 쓰면은 나머지가 헤드라인이 거의 다 똑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게 재판에 들어가면은 정말로 여러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 재판 기사가 재판 하나 가지고 기사를 3개까지 써본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그게 너무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아주경제를 찾아서 보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네. 나오지도 않는 걸 아주경제 이렇게 쳐가지고 들어가갖고 거기서 또다시 조국, 정경심 이렇게 쳐가지고. 저도 아주경제 요즘에 되게 많이 보는데요. 감사합니다. 되게 편하게 보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여기 어떡해요? 핸드폰에 들어가면 아주경제 들어가면은 사회면에 들어가면은 네. 검찰, 법조, 사건 이런 식으로 네, 기획 법원 기사 사건, 이렇게 네. 되게 잘 나눠져 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 보니까 쫙쫙 보기가 편하더라고요. 아. 네. 그 오늘 아까 계속해서 댓글에 올라오신 분이 아주경제 새 사장님 얘기하는데 저도 오늘 처음 들어가지고요. 예, 네. 충격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 잘 말씀을 드릴 게 없고요. 저도 미디어오늘 보고 예, 미디어오늘 보고 왔습니다. 저도 예. 그 처음에는 아니야, 아니겠지, 아시아경제겠지 이러겠는데 아주경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모르고요. 상황 파악 진행 중이고 어떤 분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리고 댓글에 보니까 우리 김태현 기자 머리 잘 어울린다고. 아, 그러네요. 머리 잘 난 어울리시네. 아닌 것 같은데. 나는 잘못 보신 것 같은데. 왜요? 나는 훨씬 좋은데. 그러니까 어려졌다는 얘기를 아니 제 나이처럼 보이는 거죠. 이제 네. 너무 나이가 사실은 굉장히 지금 한참 혈기왕성한 나이입니다, 그럼요. 여러분. 뛰어다닐 네. 나이죠. 그래서 법원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아이고, 야, 이게
보도를 보니까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분이 예. 세상이 되셨어요. 근데 저기 네. 원래 광고 쪽의 분들은 좀 그렇게도 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려고는 하는데 좀 세셨죠. 그러면 편집권 침해 못하게 그건 철저히 선을 그어야겠네. 우리 구성원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원래 이렇게 뭐 사장님이 직접 편집에 이렇게 개입하신 경우는 잘 없기는 하세요. 그러니까 그건 선언적으로 약속을 받아야지. 이게 무슨 공영 언론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아주경제가 지금까지 사회부가 쌓아왔던 그런 굉장한 신뢰도 공신력 이런 것들이 네.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시민들이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네. 이거는 정말 시민들이 응원해 주셔야 그렇죠. 지금 부분을 살리고 우리가 어떤 언론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재판은 앞으로 향후에도 어떤 재판이든 더 재밌는 기사로 찾아뵈야죠. 알겠습니다. 자, 정봉주 전 의원 항소심 2심 네. 결심 공판도 끝났습니다. 이제 선고가 언제 하기로 했죠? 보통 일반적으로 12월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보통 12월 중에 12월 달에 아마, 예. 난다고 본 것 같아요. 12월 달이. 예, 12월 중에 아마 다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12월 18일이네요. 12월 18일. 또 그 주간은 슈퍼위크네요. 네. 그렇네요. 슈퍼위크네요, 진짜. 네.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될 일이고. 근데 일단 이 사건은 정봉주 전 의원이 무슨 성추행을 했다. 이걸 다루는 게 아니라 성추행을 했다라고 보도한 프레시안에 대해서 정봉주 의원이 고소를 했죠. 고소를 했어요. 고소도 하고. 그러니까 프레시안이 맞고소를 한 네. 꼴이 됐어요. 무고를, 예. 근데 이제 정봉주 의원은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그러나 프레시안은 고소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재판인데 1심에서는 마치 본안 다루듯 김미리 판사께서 성추행이 진짜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졌는데 성추행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어요. 퍼펙트하게 내렸고 2심이 어떻게 나오느냐. 자, 이쯤 되면 어떻습니까? 1심에서 이제 본안이라 할 수 있는 성추행에 관련한 내용들을 다 다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1심에서 또 관계인이니까 좀 들은 건데 1심에서 이제 검찰이 증거 아니에요. 네. 프레시안하고 정봉주하고 민사 사건 다투는 게 아니라 한쪽이 검사고 한쪽이 정봉주 변호인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는 정봉주가 처음에는 뭐 호텔에 안 갔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중에 간 걸로 드러난 거 아니냐. 이런 거짓말을 한 거 봐서는 성추행을 안 했다는 말도 거짓말일 것이다. 이 논리를 지금 계속 2심에서도 줄기차게 주장해 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1심에서 이제 굉장히 판결문이 상세하게 잘 적혀 있어서 이게 항소심에서 뒤집힐지 저는 그거는 좀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무고죄가 하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프레시안 기사에 대해서 이거는 뭐 대국민 사기극이다, 나는 그런 적 없다 이렇게 한 게 네. 이제 명예훼손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허위사실 공표한 거다라고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이렇게 세 가지 이제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었던 거고, 이제 사실 여기서 핵심은 그거죠. 2011년 12월 23일 날 성추행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만약에 없었다면은 다른 것도 다 무죄가 되는 거고, 있었다면 다른 것도 유죄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1심에서는 이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살펴봤던 거고요. 본안 다루듯이. 본안 그러니까 다루듯이 다뤄야 됐던 다뤄야 거였어요. 돼요. 네, 김미리 판사가 민사법원에 있었던 분이어서 민사식으로 재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거는 성추행 자체의 사실관계를 다루지 않으면은 그거를 뭐 유죄 무죄를 따지는 게 아니라 성추행이 있어서 유죄 무죄 이게 아니라 그 내용 자체가 팩트인지 아닌지 밝힐 수 있을 만큼 밝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지금 1심 판결문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 판사님이 검토를 했는데,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경찰에서 한번 조사를 받았고, 이제 정봉주 의원이랑 대질신문을 한번 받았고, 검찰에서 또 조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강제추행 관련된 어떤 쟁점 사실들은 이게 다 판결문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1번 강제 포옹, 2번 얼굴 들이밈, 3번 입맞춤 키스, 이렇게 이 세 개에 대해서 이제 그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판결문에 전혀 표현이 없다라고 되었어요. 했습니까? 그거 이제 그 전혀 없는 일관성이 없는 내용에 대해서 또 이제 어떻게 진술했는지가 판결문에 나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건데, 그래서 1심 판사가 인정한 사실관계는 딱 그거 하나더라고요.
이날 마지막에 헤어지기 전에 쌍방 동의 하에 포옹을 했다. 이 사실이 인정되는 거다. 그리고 그 나머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 깊게 봤던 내용이 뭐냐면 피고인의 직업이 직업 정치인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피고인은 직업상 일반인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고 다양한 스킨십을 나누는 대중 정치인이고 아유, 그럼요. 당시 피해자에 대해서 지지자로서 수감 직전에 있던 자신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준 데 대한 고마움과 감사의 표현에서 뜨겁게 포옹하는 과정에서 울컥하여 고개가 흔들리면서 얼굴이 앞으로 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저는 이게 사실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야, 법률가는 이렇게 이 부분에 예리하게 또 주목하셨군요. 예, 그리고 이제 굉장히 좀 이거는 언론인들도 각성을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는 부분이 판결문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프레시아는 저도 명예훼손이 될 것 같아서 이게 판결문에 나와 있는 표현인데 이제 12월 달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건 가봐야 아는 건데 이제 그 프레시아는 기사에 독자의 오해를 살 수 있을 정도로 불분명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이 1차 기사에 굉장히 많았는데 기사 도입부에 호텔로 불러내 그리고 기사 중간 부분에 끈적이는 느낌으로 집요하게 더러운 짓, 파렴치한 사람 등의 표현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 또 문제는 그에 따라서 프레시안의 위 기사를 인용한 다른 언론 매체의 보도에서는 그 추행 장소가 호텔룸, 호텔 객실, 호텔 방으로 왜곡된 보도가 확대 재생산되어 순식간에 피고인은 호텔 방으로 여대생을 불러들여 더러운 성추행을 한 파렴치한 자로 대중의 각인될 위기에 처하였다. 아니 그 저기 이 당시의 상황은- 객실과 상관없어요. 예, 호텔 이거 커피숍에서 저- 만났는데. 커피숍에서,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확인 없이 그렇죠 호텔 객실이 아니었죠 거기 식당이었죠 커피숍이었잖아요. 1층. 네, 네. 그래서 확인 없이 무책임하게 그 확대 재생산되는 그런 기사들이 얼마나 한 사람의 인생을 또 이렇게 이거 말할 수 없어요. 말할 그 수 없는 성추행범 꼬리표가 완전 붙어버려. 1심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아니 1심에서 이겨도 그 이듬해 있었던 총선 공천에서 그 배제됐잖아요. 잔상 때문에 저 사람은 성추행했을 수도 있어. 이 잔상 때문에 경선 기회조차 받지 못했어요. 아유 나 참 그. 참 굉장히 억울한 아이콘이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걸 하면서 정봉주 의원에 대한 얘기들이나 뭐 사건들도 많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 BBK 사건도 그렇고 이 사건도 그렇고 좀 판결이 좀 억울하지 않게 잘 나왔으면 합니다. 예, 일단 뭐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다면은 그게 성추행을 했다면 이 사람은 정말 천하의 플레이보이다. 네,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플레이보이다라는 네. 그 당시 그 양반 눈빛도 흔들렸고요. 그날 제가 녹음을 했어요, 미리. 이 양반 감옥 가는 동안에. 그래도 총선에서 이기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총선 전까지 매주 칼럼 비슷하게 메시지를 녹음했는데 3월 셋째 주가 이제 따님 생일이었어요. 예. 그때 이제 중학생이었나 고등학생이었나. 근데 그 딸한테 이제 생일 축하한다는 멘트 하면서 울더라고 그냥 그 아저씨가. 그런 분이 그래놓고 오후엔가 가지고 성추행을 했다. 나는 그게 도무지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는 인격의 소유자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정봉주는 그런 사람은 아닌 것이라는 게 제 믿음이고, 여간 지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BBK 관련해서 이렇게 굉장히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양반은 지금 재판에만 열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 사회 참 미투 관련한 재판은요 이상해요. 1심에서 퍼펙트하게 이겨도 2심 가도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를 계속 받아야 돼. 그러니까 미투는 모두 다 진실이고, 다만 가짜 미투라고 판결 나온 것들은 그거는 모두 증거가 없어서 그랬을 뿐이지 실상 미투는 있었다. 이런 편견이 이건 뭐 엄청나게 작동하고 있는 사회가 아닌가. 지금 그 정봉주 의원 말고도 지금 저 댓글창에 보니까 박진성 시인이 좀 들어가 박진성 씨도 계시더라고요. 오셨어요. 예. 아이고. 맞아요. 이분도 사실 참 억울한 부분인데 조금만 신경 써서 보면은 그 당시 반대편에 계셨던 분들의 얘기가 얼마나 허술하고 쉽게 믿을 수 없는 얘기인지 금방 알 수 있었거든요. 박진성 씨님한테는 그런 얘기 정말 일도 할 수 없는 게, 실상은 미투가 있었는데 재판에서 진 것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는 게, 그렇죠. 박진성 씨는 본인 재판에서 이겼고 네. 무고죄를 또 걸었어요. 네. 네. 무고죄로 자기를 이제 성추행했다 뭐 이렇게 주장했던 여성을 상대로 다 이겼어. 맞아요. 그 3명 다 무고야, 무고.
무고는 뭡니까? 무고라고 하는 거는 거짓으로 말하자면 상대방을 골탕 먹인 고의성이 입증돼야 하는 건데 그렇죠. 고의성이 있다 인정된 거죠. 그게 다 인정된 거 아니에요. 그뿐만 아니고요. 지금 속초 같은 경우에는 경실련 그 당시 사무국장을 하셨던 분이 사무총장. 예, 속초 그쪽에 계셨던 분인데 이분이 미투 때문에 경실련을 그만두셨고 속초 경실련은 그 뒤에 사고지부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없어져 버린 거예요, 단체가. 그랬는데 나중에서야 미투했다는 그 사람이 이제 뭐 승용차를 같이 타고 가는데 성추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휴대전화 위치를 검색을 해보니까 걸어서 도보로 집으로 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보고 구글 맵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타임라인을 가동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뭐 누구를 태워줄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개인적인 일로 태워줄 일은 없겠지만은 그러나 저는 이제 구글 맵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의 정말 모든 납성들 다 구글 맵을 그러니까 까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렇게 단순한 거잖아요. 이렇게 차를 타고 갔다 안 갔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건이었는데 그거조차도 확인 안 하고서는 시민단체 하나가 날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은 평생을 시민단체에 바쳤을 텐데 일생이 없어져 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사회가 성범죄와 관련해서 피해자들이 자기 입장이나 피해 사실을 쉽게 말하기 어렵고 그런 분들을 이제 용기 있게 나선 분들을 보호해줘야 되는 건 분명한데 그렇지만 최소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좀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유 뭐 그냥 만약에 좀 예. 피해를 좀 막았으면은 이렇게 너무 어처구니 없는 피해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러니까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가 한쪽에서는 굉장히 각광을 받고 한쪽에서는 굉장히 지탄을 받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법리적으로는 꼭 필요한 개념이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성인지 감수성을 너무 남용하거나 악용하는 일이 없어야 그걸로 인한 정말 성인지 감수성으로 보호돼야 할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박진성 시인이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계속 회자되는 게 좀 안타까운 게 이분이 연애 감정을 표현하는 그 알콩달콩 막 그러니까.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를 이야기하는 시인인데 자꾸 이런 게 연류가 되면은 괜히 연상작용이 날까봐 이건 되게 시집이 장희진 기자님도 보셨겠지만 그 내용이 너무 예뻐요. 네. 너무 막 약간 소녀감성, 약간이나 많은 수 많이 소녀감성. 네, 소녀감성이고 완전 솜사탕처럼 막 뭉게뭉게 몽글몽글 막 하는 그런 감성을 쓰시는 분인데 많은 상처를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올해 다시 이제 이 시집을 내셔가지고 지금 최근에는 뭐 교보문고 순위 4위까지 올라갔다고 해요. 네.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제 구매를 해주시고 하신다는데 네. 정말 이 박진성 시인에 대한 이런 절수라든지 이분의 고통이라든지 이런 거 모르는 정말 젊은 20대 애들한테 이거를 많이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글이 예뻐서 이렇게.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이렇게 되면 진짜 미투 하는 분들이 네. 피해를 받아요. 네. 아유, 진짜 골탕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건 네. 뭐냐면은 우리가 한 사람의 그런 아픔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자 이런 취지가 사실 미투 운동의 취지 아닙니까? 가짜 미투를 걸러내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가짜 미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경각심이 없으면은 용기 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려 그 의심받고 또 피해자성을 강요받을 수도 있고 그런다니까? 저희가 기사 썼던 내용들 중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나이가 조금 있으신 중년 여성분인데 이분이 그런 안 좋은 일을 당했다고 하니 수사하던 경찰이나 아니면 그 다른 분들이 이 나이가 그렇게 했는데 누가 건들겠어라는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사 과정에서. 그래서 이분의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제가 처음 이제 보도하고 나서 1년 정도가 지났는데 이분이 상처가 곰따 못해서 완전히 딱딱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1년 전에는 정말로 항상 그 말에 슬픔을 갖고 계신 분이었는데 1년이 지난 후에 만나니까 투사가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제가 한 가지 정리할 게 있는데요. 이 박진성 시인이 올해 출판한 게 아니고 2018년도에 출판하셨는데 제가 예. 올해 이거 다시 이제 붐이 돼갖고 최근에 사고 그렇게 올해가 아니라 2018년도에. 자, 뭐든지 그렇습니다. 무고한 일을 당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명예회복을 시켜드려야 하고요.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말한 사람들, 그게 남자든 여자든 거짓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사회적으로 가혹하게 응징을 해야 됩니다. 자기가 살려고 남을 그렇게
골탕 먹이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아주 가혹하게 응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민단체 중에는 뭐 그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다루지 못해서 피해자를 두둔한다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피해자가 아닌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런 시민단체의 그런 거에 대해서는 너무 엄격할 필요는 없을 수 있겠지만 피해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언론이나 사법기관은 달라야 돼요. 마지막까지 의심하고 사실인지 여부를 따져야 하고요. 네. 대놓고 그냥 시작부터 시민단체 역할을 하는 이런 언론, 사법기관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에 억울함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런 노력들을 언론인과 또 우리 법률가들이 좀 해주시고, 또 시민단체나 종교단체가 하는 그런 영역은 또 따로 있어요. 그런 영역에 계신 분들의 역할이 또 따로 있으니까 우리 사회에 억울함이 없도록, 그리고 항상 팩트에 기반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줄 아는, 그래서 우선은 선 사실관계 파악, 후 조치, 이런 기틀이 확실하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할까요? 네. 네, 오늘도 역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꼼찰청장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기